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항공사진 측량의 개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반기에 배우게 되는 사진 측량, 항공사진 측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진 측량, 사진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영역대의 주파수에서 발출되는 에너지들을 보통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진 영상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피사체라고 그러죠. 어떠한 피사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량적인 정보나 정성적인 특성들을 해석하는 하나의 분야를 사진 측량학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정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진을 이용을 할 때는요, 어떤 피사체에 관련된 위치나 어떠한 길이, 또 방향, 면적이냐 또는 볼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형상을 해석하기 부분들을 정량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정성적 해석 파트는 쉽게 얘기해서 자원이나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오염도가 확산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자원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특성들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사진 측량에서 다루게 되는 정성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진 측량학을 영어로는 포토그래메트리라고 보통 불러요. 포토란 말 알죠? 라틴어고요. 빛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포토스라는 단어, 여기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전자기파나 사진을 의미하고요. 또 형상을 의미하는 그라마, 그 다음에 뭔가를 측량하다, 관측하다라는 의미라는 메트론, 요게 세 개가 합성이 된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는 이제 이 사진 측량을 배울 때는 포토그래메트리 과목이라고 보통들 얘기들 해요. 어찌됐든 사진 측량학이라 얘기하는 포토그래메트리는 항공사진, 특히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항공사진 측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사진 측량의 역사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진에 대한 역사, 또 비행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학습을 했는데, 이 사진에 대한 역사를 좀 보시면 아랍이란 나라의 사람인 알하젠이라는 사람이 암실에서 일식 현상을 관측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10세기 때니까 한 900년대 되겠네요. 그때 만들었다는 역사가 남아져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전에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학문 분야나 어떤 영역 분야에 대해서 어떤 필드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그 히스토리는 기록의 역사에 남아 있어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두로 전화되는 내용들은 보통 구두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는 교재나 이런 쪽 내용에 채택이 되지 않고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900년대에 이런 실험을 했다는 역사를 남겼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이스 다게르라는 사람이 동판에 은을 도금을 해서 가스 처리 후 감광을 할 수 있게끔 그 빛을 순식간에 받아들이는 전자기파 에너지들을 순간적으로 어떠한 이 화학 처리를 한 판에다가 보통 음판이라고 하는데요, 음판에다가 감광을 통해서 그 피사체의 형상들이나 모습들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영국인인 탈보트라는 사람이 현대사진의 시초가 되는 네거티브라는 음화를 양화로 해주는 이런 것들을 염화 은처리 기술을 개발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디카 많이 찍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카메라가 필름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 필름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 세대들은 필름을 확인해 본 세대니까 아시겠지만, 필름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쵸? 필름의 내용에 피사체가 찍혀있는 형상들을 보면 되게 시커멓게, 보통 약간 갈색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감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네거티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습식 형태, 건식 형태, 이런 기술들이 필름 형태가 개발이 되다가 지금처럼 플렉서블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뭐 요즘에 이 복고풍이 또 유행하니까 과거에 사용했던 필름들을 이용을 해서 사진 촬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플렉서블한 필름 자체를 개발한 걸 코닥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냅니다. 1889년도에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현대 사진 기술인 셀룰로이드 기반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플렉서블한 필름이 코닥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게 사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사진 측량이라는 부분들을 좀 보면,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게 기구를 타고 사진을 찍는 것들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사진 측량이잖아요. 뭔가를 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1849년도에 프랑스 공병대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군대의 토목과라고 그러죠. 군대에 토목을 하는 부대를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뭐 건물을 짓기도 하고, 전쟁 때 필요로 한 다리를 놓기도 하고, 굴을 뚫기도 하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공병대에서 역할 중에 하나는 지도를 제작하는 기술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공병대에 있는 라세따 대령이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보이는 기구를 타고요, 공중에서 지형을 바탕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이 기구를 아무리 이제 뭐 이렇게 플랫폼이라부터 얘기하는데요. 지상에서 이륙을 해서 상공에서 뭔가를 지상을 취득하기 위한 이런 플랫폼 자체가 기술이 좀 좋지 않았는데, 처음에 이 기구를 이용을 해서 지상에 있는 지형에 대한 자료들을 취득할 목적으로 처음을 해서서 1859년도 이 사람이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을 이용한 지도 제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 이 기록이 남는 거죠. 논문 발표를 했으니까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문헌에 최초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현대의 사진 측량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다음에 1850년에 1900년대에 사진 측량의 개척 시기가 일어나고요. 아까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행기, 항공기, 이거 오타네요. 1950년이고요. 1889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을 하면서 세계 대전을 좀 겪게 되죠. 그래서 항공기랑 특히 먼 곳을 적에 대한 기지들이나 적의 어디 뭐 참호를 파거나 적의 미사일이나 그때는 1차 세계대전의 미사일 아니겠네, 대포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 곳을 찾기 위한 망원경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광학기기가 많이 발전이 되고요. 광학기기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 광학기기라는 거 말 그대로 렌즈예요. 렌즈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 렌즈를 잘 만든 나라,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또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안경들 많이 쓰고 계실 거고, 망원경도 이용할 때도 많고, 뭐 천체 망원경 이런 거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렌즈 중에서 가장 비싼 렌즈가 칼 자이즈라는 회사의 렌즈인데요. 이게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 그 다음에 스위스에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좀 잘 만들어냅니다. 이 사진 측량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지도를 제작할 수 있을 때,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리 위에서 잘 찍어도 제가 연직으로 지상을 찍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기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치에 대한 변화들을 조정해주기 위한 장치가 편의수정기라는 장치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런 걸 조정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체된 모습의 입체실을 만들어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장치인 입체 도화기가 요 시기 때 개발이 됩니다. 그다음 1950년에서 1980년대 들면서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라고 그러죠. 컴퓨터가 좀 발달이 되고 만들어지고 보급이 되면서 사진 측량의 기술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기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근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원근감을 느끼는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걸 그대로 재현해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조정을 해주고 아까처럼 위치를 수정해서 편의 수정이라는 기술도 가용하고 막 하는 걸 수학적으로도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사진이
유행하잖아요. 대부분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사진에 어떤 변형이나 왜곡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들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스트립의 다항식 조정법, 뭐 광속 조정법, 영어로는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수학적인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컴퓨터 기반의 기술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때 이제 이 수학적인 해석, 어널리시스 도화기 장치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디지털 도화기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는요, 디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카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디지털 이미지죠. 말 그대로 수치 영상을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디벨롭 되기 시작했고요. 이 수치 영상 처리에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깐 역사를 보면은요, 1945년도 미군이 주도하면서 항공사진 측량이라는 기술이 소개가 국가에 됩니다. 일단은 아까 봤던 것처럼 선진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측량 기술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요때만 해도, 요 전에만 해도 조선이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것도 기술들이 보급이 안 되고 있을 때 당시에 1910년대쯤에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세금을 징수해서 조선에서 세금을 강탈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전국의 땅에 대한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걸 보통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고요.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이루어졌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그동안 2학년 때 배우셨지만, 뭔가를 면적을 측정하거나 볼륨을 재거나 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에 위한 1910년부터 18년까지 기준점을 전국에다 매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 기준점을 이용을 해서 미군이 1945년도 이후에 북위 40도까지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미군이 이용 가능한 1대5만 축척의 군사지도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1950년도에서도 53년까지 우리가 6.25 전쟁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전 국토에 뭐 그걸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77%가 파괴가 발생이 됩니다. 국토를 재건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붕괴되어 있는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어디다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로서 노선 측면에서 배우셨지만 기본이 되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도를 좀 보고 싶은데 그 지도가 현황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보고 그 현재 상태를 개발한 단계까지 만들려고 그러면 계속 지도를 갱신한다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 지도를 갱신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뭐 토탈 스테이션, 지금 옛날에는 없었지만 뭐 레벨을 들고 계속 전국을 측량한다라는 게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대동여 지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급속하게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거나 핸드폰이 있어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아름아름 묻다 보니까 과거에 사용했던 이 항공사진 측량 기술이 현존하는 지도를 제작하는 가장 정확하고 균등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면서 항공사진 측량 기술을 도입을 하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 옛날에는 건설부였어요. 건설부 산하에서 지도를 제작해야 되니까 건설이 맞겠죠. 건설부에서 이제 이 지도를 제작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우리 히딩크 감독의 고향이죠.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ITC라는 항공사진 측량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이 아카데미가 항공사진 측량 기술을 가장 잘 가르치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전후라기 때문에 전쟁 후에 재건의 목적에서 완전히 후진국 중에 상후진국이죠. 그래서 이 후진국을 좀 돕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이렇게 차관을 빌려주죠. 기술도 빌려주고 하는데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이런 기술들을 전파해주고 비행기도 제공해주고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도 빌려주가 아니라 이제 줬죠.
그래서 차관을 통해서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을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네덜란드 나라가 서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나라의 이름을 쓸 때 한자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뭐 보통 우리가 LA 그러면 나성이라는 말 쓰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이런 말도 쓰고, 뭐 우리가 프랑스 그러면 옛날에는 불란서 이런 말도 쓰고요. 말 그대로 네덜란드는 꽃과 난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화란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화를 따서요, 한국과 화란 왕국의 하나 협동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항공사진 측량 기술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MOU를 맺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TC에 배우러 사람이 가야 되겠죠. 국내 기술진을 양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설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공무원, 사무관이라고부터 보이죠, 한 명을 파견을 합니다. 이분을 파견을 해서 1년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이분이 최재화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는 또 유봉모라는 분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 또 조규정, 빨간색으로 써서 죄송하네. 이런 세 분을 이렇게 차례 파견을 하면서 항공사 측량 기술을 국내에 도입을 하고, 다녀오면 또 한 사람 파견 나가서 또 배우게 하고, 그럼 기술의 선순환 과정들을 갖추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한 10년 동안 이제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처음에 이 세 분들이 66년부터 쭉 진행을 해서 74년도부터는 이 1대 25,000의 축척의 지도가 너무나 작죠. 그래서 좀 더 대형 축척으로 만드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 제작을 하자라는 걸 건의를 해서 만들게 되고요. 1대 5,000분의 5,000분의 1 또는 1대 5,000 수척의 지도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도의 기본 축척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요때 이제 거의 7, 8년 되는 시간 동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들이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거의 밤샘 하면서 지도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 있는 지도의 기틀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 기술을 다 하고 지도를 제작한 다음에 사직을 하고 이 기술을 배웠던 내용들을 대학에 보급하고자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이분은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시고요. 이분은 나중에 또 연세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시고, 이분은 또 경기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최재화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측량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으로 저한테 가르쳐 주신 저의 은사님이세요. 2년 전 돌아가셨고, 이분은 연세대학교 교수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요. 두 분 다 열심히 저자 활동, 뭐 책도 많이 내시고요. 계시고, 세 번째 계시는 조규정 교수님은 여러분들 부교재로 안내한 거 있죠? 또는 2학년 때 주교재로 썼던 책, 그 저자분이시기도 합니다. 현재도 모든 국가 기본도의 제작 자체는 항공사진 측량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2000년부터는 항공사진, 그동안 촬영했던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들 공간정보 포털 사이트 있죠.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옛날부터 과거부터 촬영됐던 항공사진들을 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목적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항공사진 측량에 대한 특징, 이번에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공사진 측량의 어떤 다양한 정의들 내릴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정량적인 파트, 크기나 형상이나 지형 지물에 대한 위치 정보들이랑 또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해석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측정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또 사진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동일한 지역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찍게 되면 어떤 변화들을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물의 변형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뭐 기상 뉴스들 많이 보시지만 구름에 대한 이동, 또 교통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측정들, 그다음 홍수에 대한 피해 영역들, 피해 전, 피해 후에 대한 이 비교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동적인 대상물의 측량이 가능한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에서 촬영하다 보니까요,
높은 곳에를 날라서 밑에 지상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찍을 수 있죠. 그래서 광범위한 지역에 기록이 가능하고요. 또 동일한 지역에 한 장의 사진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지역 내에서는 그 측량에 대한 정확도도 균등하게 나타나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물의 측정이 가능하다.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지역들이 있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지도를 제작하고 싶어서 접근하기 수가 측량 토탈 들고 레벨 들고 측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접근 방법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아마존 같은데 지도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이 상공산 측량 기술이 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피사체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죠. 직접 만지거나 대상에 어떠한 건 에너지를 쏘는 것도 아니고 태양에서 입사되는 에너지들을 반사하거나 방사되고 있는 전자기 팔을 사진기라고 하는 센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비접촉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접촉식 측정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물에 피사체 손상을 주지도 않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항공사진 측량을 촬영을 해서 이게 지도를 제작할 때까지 일련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각 과정마다 각자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여러분들 생활의 달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그 작업을 하다 보니 내가 1시간 걸리던 일이 나중에 30분도 20분도 안 걸리고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능률이 좀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축척을 바꿀 수 있는 게 또 쉽습니다. 같은 사진을 찍어서도 이 사진을 가지고 좀 중축척의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 소축척의 지도를 만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낮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면 촬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항공기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촬영하면 이마 정도의 면적이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서 더 낮은 곳에서 찍게 되면 찍히는 면적이 작겠죠. 그죠? 찍히는 면적이 작으면 여기에 해상도는 얘보다는 좋을 겁니다. 동일한 카메라라고 그러면. 그죠? 해상도는 좋지만 촬영하는 면적은 작아지죠. 하지만 요 해상도 좋은 것들 사진을 연속으로 다 붙이면 모으면 요만한 면적을 포괄할 수 있겠죠. 그죠? 대신 해상도도 좋고요. 그래서 대축척의 지도도 소축척, 중축척의 지도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아주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삼척시의 모든 측량을 여러분들 토탈 스테이션으로 다 하세요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비행기 한번 날리면 하루면 다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축척이 작을수록 넓은 지역일수록 이 항공사 측량은 경제성을 아주 많이 갖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4차원 측정이 가능하다. 시간적 변화들을 좀 반영을 하면 지금 현재 촬영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적인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점을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 넓은 지역을 찍을 땐 경제적이지만 반대로 비행기에 기름 넣고 조종사 불러야 되고 촬영사 또 있어야 되고 사진 또 제작해서 현상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편의 수정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도화해서 지도를 만들어야 되고 검수를 해야 되고 지도로 출력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펼칠 텐데 다 작은 지역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사진 측량 기술보다는 수동으로 하는 기술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사체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에 보측이 필요하다. 폐색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높은 건물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햇빛이 위에서 이렇게 비칠 때는 그림자 크게 안 지겠지만 내가 사진을 위해서 비행기 찍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쭉 찍는데 태양이 이렇게 대각으로 지면 이 뒤쪽에는 그림자가 지겠죠. 시커멓게. 그럼 여기에 뭐가 있든지 그것들이 보이지 않겠죠. 그런 지역들을 폐색 지역이라고 합니다. 폐색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구름 같은 게 껴있거나 안개가 껴있거나 또는 지금처럼 태양의 고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 폐색 지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태양 고도나 기상에 대한 조건들에 영향을 받는 게 사진 측량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진 측량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촬영하는 방향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엄밀한 수직 사진, 버티칼 방향으로 찍는 거고요. 빛의 광축이 연직선과 일치하도록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수직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보이는 그림에 요런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연직 사진이라고도 부르고, 보통 항공기가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비행기가 각종 기류나 뭐 조종하는 실력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데, 수직 사진이라 불리는 건 보통 이렇게 흔들리는 각도가, 한쪽의 각도가 3도 이내일 때를 수직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본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들은 비워져 있으니까 꼭 작성하도록 하시고요. 경사 사진은 말 그대로 이제 광축이 연직선 또는 수평선에 약간 경사 방향을 갖도록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을 의미하고요. 경사각은 3도 이상인 사진이고,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저각도의 경사 사진과 고각도의 경사 사진으로 분류가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각도 경사 같은 경우에는 사진상에서 지평선이 나오진 않죠. 하지만 고각도 경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평선이 보이게 된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사진. 수평사진은 광축이 수평선과 일치되도록 지상에서 촬영한 사진. 위에 수직사진과 경사사진은 공중에서 촬영을 하지만요. 보통 수평사진이라 얘기하는 것은 지상에서 촬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같은 것들 복원할 목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수평사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어서 측량 방법에 의한 분류예요. 항공사진 측량, 말 그대로 항공기나 또는 기구 같은 거를 플랫폼으로 이용을 해서 사진 측량용 사진기를 따로 가지고 중복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정량적인 해석하는 측량 방법을 항공사진 측량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상에서 찍는 사진 측량, 그거를 지상사진 측량이라고 그러고, 건축물이나 문화재, 이런 시설물들의 모습이나 형태 또는 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물의 정면도나 인면도 제작에 사용하는 게 지상사진 측량이에요. 다음에 수중사진 측량은 수중사진기에 의해서 얻어진 영상을 해석을 해서 수중의 자원이나 환경이나 또는 뭐 플랑크톤 양이나 수질 조사, 또 해저의 지형 있죠, 해저의 기복 상황, 그 다음에 수중식물의 활력도, 분포도 등을 조사하는 게 수중사진 측량입니다. 또 위성 기반으로 할 때 원격 탐사라는 기술이 쓰이는데요.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리모트 센싱이라고 해요. 리모트 센싱에서 우리 보통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각종 피사체에 대한 전자기파를 수집을 해서 방사되거나 반사되는 그 에너지 기파를 수집을 해서 환경 분석이나 기상 또는 자원 이런 것들을 때 쓰는데요.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 할 때 리모컨 쓰잖아요. 말 그대로 리모트예요. 원격으로 뭔가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원격 탐사 또는 원격 탐측이라는 말도 씁니다. 비지형 사진 측량은 지도 제작의 목적으로 X선이나 모아래 사진, 홀로그래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의학이나 고고학, 문화재 조사, 변형 조사 등에 이용하는 기술을 얘기하고요. 지금 본 것처럼 항공사진 측량, 지상, 또 수중사진 촬영, 또 원격 탐사에 의해서 기상위성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의학에 사용되는 모아래 사진, 그래서 이 인체의 기복의 굴곡들 있죠. 굴곡의 모습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여기가 뭐 어디가 휘어 있거나 등이 척추가 측만증이 생겨 있거나 이런 것들을 탐지할 때 쓰는 기술이 또 모아래 사진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화 축척에 따른 분류인데요. 도화라는 말은 지도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축척 도화, 중축척 도화, 소축척 도화로 나눠지고요. 대축척은 말 그대로 대축척의 지도를 제작하는 도화 기술이고, 아무래도 비행기의 이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지상에 촬영하는 면적은 적어지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면적은 적어지지만 해상도는 더 뛰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레졸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상도가 좋아져서 더 많이 상세하게 지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기술, 대축척, 중축척, 소축척. 그래서 촬영 고도가 한 800m, 비행 고도가 800m 정도 되는 곳, 800에서 3000m, 3000m 이상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에 필름에 따른 분류인데요. 펜크로 사진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왼쪽에 보이는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요. 흑백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은 지형도 제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펜크로를 다른 말로는 전정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정색의 정의는 감광제를 특수 물감으로 염색을 해서 모든 가시광선에 감광하도록 만든 필름을 전정 필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적외선 사진은요, 지질, 토양, 수자원, 산림조사, 판독에 이용하는 기술이고요. 살아있는 식물 같은 경우는 적색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하고, 산불 지역의 피해 조사나 식생의 현황을 파악을 할 때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온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할 때도 많이 적용을 하고요. 펜 인프라는 앞서 봤던 펜크로 사진과 적외선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물의 특수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색은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보통 영상지도 많이 보죠. 지형도 제작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RGB로 되어 있는 우리 가시광선의 밴드를 세 가지로 밴드를 놔서 이걸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사진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색 사진은요, 식물이나 생물의 연구조사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살아있는 식물은 적색, 나머지 아닌 거는 청색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나오는 이런 지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신 게 이제 검은색을 보는 펜크로 사진이고요. 지금 요거는 워싱턴에 있는 거네요. 독립기념관 쪽이고요. 요건 적외선 사진. 그래서 식생인데, 식생에 살아있는 식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녹색으로 보이죠? 녹색은 인조잔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결합하면 이렇게 펜 인프라 사진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자주 보는 천연색 사진도 있고, 또는 위색 사진이라 해서 우리가 특별한 것들을 도출시켜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진을 위색 사진이라고 합니다. 화각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가 화각이라 하면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촬영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화각이라고 그러고요. 아이고, 잠시만. 그래서 화각은 카메라의 성능에 따른데, 카메라 가지고 있는 초점거리에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거리가 길면 길수록 보일 수 있는 화각의 범위는 좁아진다는 이런 이제 역변한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사진 촬영에서 다루게 되는 화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초광각은 약 120도,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 광각은 90도, 보통각은 60도, 그다음 협각은 60도 이하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광각 사진들이 제형도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경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각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영상 이미지를 얻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초광각, 많은 넓은 각도로 찍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옆에 변형된 실제로 보이는 모습하고 많은 변형된 왜곡되는 것들을 보일 수 있지만, 넓은 범위의 영상들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 초점거리에 따라서 카메라의 화각에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초점거리에 따라서 사람의 인물도 다 동일한 인물도 이렇게 다른 형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촬영에 대해서 화각의 초광각인 120도와 광각인 90도일 경우에 촬영하고자 하는 촬영 지역의 면적은 얼마가 될까, 몇 배가 될까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험 문제고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초광각이 포괄하고자 하는 하나의 범위들은요,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1대 1대 90대 1대 루트 2, 그죠? 120대 1대 루트 3대 2 해서 계산해 보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죠. 루트 3이니까 2배가 되니까 2 루트 3. 면적으로 따지면요, 2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의 제곱이 되죠. 그죠?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대 1대니까 1, 1. 여기도 1. 그래서 여기는 전체 길이가 2가 되고요. 면적으로 따져보면 여기가 2 곱하기 2니까요. 2는 4.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 광각에 비해서 초광각의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면적의 범위는 3배 이상 더 넓어진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측량의 적용 범위에요. 환경 보호전 및 조사,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자연환경 보호 정비, 식물의 활력 조사, 인구 분포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자원 탐사, 또 교통 조사, 그다음에 뭐 수온이나 조류 또는 해안 침식, 김인우 교수님 많이 하시죠? 해양 조사 파트, 또 홍수 피해에 대한 부분들, 피해도 작성할 때 방지 대책 부분에도 사진 측량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뭐 청계천 청계천을 만들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도시 내의 열섬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도시의 지표면 온도 조사 같은 거 아까 봤지만 적외선 사진으로 차용을 하면 온도의 변화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토지 이용도 작성, 수확량에 관련된 농업 분야, 수목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산림 분야, 또 태풍이나 구름 같은 거 조사하기 위한 기상, 고적 발견에 의한 고고학, 또 토목 설계 부분, 또 우리가 보통 엑스라지 사이즈, 뭐 105 사이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표준 체형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도 의상, 또 의복을 제작을 할 때 표준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기준이 되는 국가표준과학연구원에서 잡을 때 사진 측량을 통해 갖고 의상에 대한 부분, 아까 봤던 모아레 사진의 의학 부분 이런 데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달 사진 많이 찍고 뭐 천문 사진들 많이 찍죠. 그런 부분하고 군사주 이용에도 사진 측량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측량의 정확도 범위인데요. 정확도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내가 제작하고자 하는 지도의 축척의 분모수에 따라서 나옵니다. 분모가 크면 클수록 소축척의 지도가 되죠. 소축척의 지도가 될수록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대 5,000분의 1 지도를 제작하겠다. 1대 5,000짜리 지도 제작하겠다 그러면 이 분모수인 5,000을 넣으면은 보통 그 정확도가 수평 정확도가 정의된다는 거죠. 그래서 5,000 곱하기 1000분의 10이잖아요. 그래서 쭉쭉 따르면 500mm가 되니까요. 정확도가 5000분의 지도에는 50cm 정도 또 이내 정확도가 들어오게끔 돼야 된다는 거죠. 뭐 50에서 약 1대 5천 같은 경우는 150cm 정도까지 정확도를 해야 된다. 높이는 촬영하는 고도에 따라서 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비행기가 촬영하는 고도가 몇 메타다 그러면 몇 메타에 따라서 얼마나 비율이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예제처럼 비행 고도가 4,500m다 그러면 4,500m 곱하기 1000분율이죠. 0.1 천분율에서 0.2 천분율 사이에 높이 정확도가 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500m 상공에서 지상을 촬영하는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높이의 정확도는 0.45에서 0.9m 정도 범위에 든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측량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일단은 이제 요게 아마 이번 학기 진행한 사진 측량에 대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건데, 먼저 촬영 계획을 잡습니다. 어떻게 찍을 건지, 중복도는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만 찍으면 그냥 사진은 사진일 뿐, 그 사진을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고자 할 땐 그 사진의 특정 위치가 좌표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의 기준점을 만드는데, 그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 어떤 표시가 들어야 됩니다. 그걸 대공 표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항공사진을 촬영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은 촬영된 이미지들을 현상을 해가지고 정사 투영된 사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봤던 중심 투영이 말고 정사 투영이 된 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사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사진들을 만들어서 사진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도화 작업을 통해서 종이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캐드에서 이용 가능한 수치 지도 형태들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